질의응답 시간 때도 간단하게 좀 언급했던 거긴 하지만 이 자기 자신이 되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라. 진정성. 이란 말이 저는 굉장히 문제적인 표현이라고, 문제적인 개념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한병철이, 저는 이런 생각 쭉 하고 있었는데, 한병철이라고 하는 제독 한인 철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알랭 바디우도 추천사를 쓸 만큼 굉장히 훌륭한 명성이 있는 철학자예요. 자, 그러기 쉽지 않은데 독일에서 철학과 교수를 한다는 게 독일에서 박사를 하고 교수를 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에서도 쉽지가 않지만 독일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런 교수 중에서도 알랭 바디우와 같은 거장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무튼 그런 한병철이란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속 시원하게 제가 생각했던 말을 대신해서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날 진정성이란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뭐 진정한 너 자신이 되라.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정성은 신자유주의 모든 광고들과 마찬가지로 해방의 옷을 입고 등장한다. 신자유주의에서 모든 광고들은 해방의 탈을 쓰죠. 너 이거 하면은 월천 벌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막 주식 얘기하고, 야, 이거 해야 너가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해방의 옷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하다는 게 뭔데? 사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회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혹은 외부에서 정해진 표현과 태도의 틀. 그러니까 그런 관습, 문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틀에서 자유롭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진정성은 달리 말해서 그러면 그럼 외부로부터 자유롭다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 거면 어떻게 할 건데? 오직 자기 자신과만 같을 것. 오로지 자신을 통해서만 자신을 정의할 것. 자기 자신의 저자이자 원작자일 것을 강요할 것.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원리적으로도, 신경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다른 존재의 영향을 불교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다른 존재의 영향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상당히 괴이한 거예요. 괴이한 생각인 거 어떻게 보면. 먼저 얘기하자면 굉장히 나르시시즘적인 명령이에요. 영구적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듣고 자신을 엿보고 자신을 포위하라는 강제 말이죠. 야, 너는 너답게 행동해야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가 한병철의 구절을 제가 인용한 거고 여기서부터 제가 쓴 강의록이에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쓴 글인데요. 딱 이 구절에서 이 특이성과 일반성의 충돌과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강의록을 쓴 건데 세계에는 단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하면 모두가 그 진리를 따라야 한다. 라는 구호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누구도 이런 구호를 따르지도 않겠죠. 이제는 그 누구라도 저 획일화된 진리의 구호를 보면서 마음껏 코웃음 칠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자, 무엇이든 개성 있는 것은 좋다. 즐겨라. 그 대신에 이런 다양성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응, 개성 있는 거 다 좋아. 다 즐겨. 그런데 이런 다양성의 논리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보편으로서의 진리는 그런 막을 내렸고 다양성은 존중받게 된 시대가 된 듯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개별자들의 차이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획일적 진리는 물러가고 각자의 개성 혹은 진정성, 융 분석 심리학의 관점에서 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진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상황이 많이 나아졌는가?
살림살이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글쎄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맞아요. 맞는 말인데 좀 계속 보시면 음, 이해가 될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그러한 시대적 흐름의 귀결이 획일화된 진리에 고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다양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무엇이든지 개성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다양성의 논리가 다양성 자체가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 특성과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하게 되는 그런 세계를 오히려 더 가속화시킨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건 더 교묘하거든요. 이거는 회계적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양성이니까. 개성을 추구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이건 자본주의 사회랑 결합됐을 때 상당한 가속화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상품화될 수 없는 개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마련이죠. 우리 슈퍼스타 K에서 옛날에 슈퍼스타 K든지 K-팝 스타든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사연이 굉장히 기구해. 야, 이런 옛날에 폴포츠도 있죠. 폴포츠도 있고 허각도 있고 야, 선풍기 수리공에서 핸드폰 파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로 성공할 수 있는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 야, 이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 그런 식의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사연과 그런 노래 실력 뭐 당연히 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사연이 우리에게 어떤 자본주의적 상품이 돼서 방송이 되어 팔려 나갔는지. 근데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상품화될 수 없는 개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마련이겠죠. 그런 잘 팔리는 사연이 있지 않다면, 없다면, 저 허각도 좋아하고 폴포츠도 좋아해요. 그게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연이 혹은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이 그런 사람의 어떤 문제거리가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 게 아닌 단순히 기괴한 사연이라면 카프카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곤충이 된 벌레가 되어버린 갑충이 되어버린 그런 변신을 한 기구한 사연이라면 쓸모없는 벌레가 된 것 같은 그런 사연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이 되겠죠. 카프카의 소설의 잠자가 그렇게 취급된 것처럼. 표면적으로 어떠한 개성이든지 존중하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결국엔 돈이 되느냐 마느냐 잣대에서 결정될 뿐이에요, 사실은. 그 체 게바라의 티셔츠, 체 게바라의 얼굴과 혁명적인 문구가 그려진 티셔츠도 상품화가 되어서 팔리는 마르크스의 얼굴과 문구들도 티셔츠라는 상품화가 돼서 팔리는 그런 시대죠. 실제로 이 시대를 지배하는 다양성의 논리는 그저 획일적 진리의 충실성이 보기 좋게 모습을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런 다음과 같은 한병철의 비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자면 이런 신자유주의적 생산 전략으로서 진정성은 상품화할 수 있는 차이들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진정성은 자신을 물질화하는 상품들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다양성. 우리 시대 뭐 PC, 정치적 올바름, 그 다양성을 늘려야지. 인종적 다양성. 얘한테 자리도 주고 얘한테 자리도 주고 얘한테 자리도 주고 이렇게 다양성을 늘려야지. 이런 얘기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걸 은폐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개인들은 자신의 진정성을 무엇보다 소비를 통해 표현한다.
진정성의 명령은 자율적인 주권자로서의 개인을 형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명령은 상업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다름의 진정성은 사회적인 동형성을 나르시시즘적인 사회적인 동형성을 고착시켜요. 이 진정성은 시스템과 일치하는 차이만을, 다시 말해 잡다함만을 허용하죠. 다이버시티의 독일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 중에서 블랙미러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중에 정확히 시스템 에피소드 몇인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이 연인이라는 걸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시스템이 맺어주는, 요즘에 연애 어플, 만남 어플 이런 것처럼 시스템이 거기서 다 맺어주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어긋나는 그런 측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시스템과 일치하는 그런 연인들,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 궤적들이 이러니까 이런 연인들을 만나야 돼. 이런 연인들을 만나는 것이 음. 그리고 그러면서 다양성을 뭔가 추구하는 것처럼 뭔가 얘기를 해요. 아, 너는 저런 다양한 사람,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 알고 보면 그 시스템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건 굉장히 나르시즘적인 그런, 연애 프로그램에 갇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재밌어요. 굉장히. 예, 재밌으니까 한번, 1시간? 한 50분 정도 되나? 뭐 재밌으니까 한번 보셔도 되겠는데, 이런 잡다함은, 이런 시스템의 연인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잡다함, 시스템과 일치하는 차이만을 인정한 잡다함은 착취할 수 있는 자원이죠. 이런 잡다함은 어떠한 경제적 활용도 거부하는 상위성, 얼터리티와 대립한, 타자성과는 대립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필경사 바틀비. 이런 건 잡다함이 아니야. 너 이런 다양하게 살아에 이 바틀비는 포함될 수가 없어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도움도 안 되는 사회에 약간 혹은 벌레 같은 혹은 뭐 그 변신과 같은 이런 애들은 다양성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그 여기서 말하는 잡담을 선출하고 허용하는 그런 다양성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잘 어울리지도 않는, 사회에 잘 어울리지도 않는, 조화롭지도 않은 그런 존재들, 틈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은 얼터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타자성.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회계적 진리의 총체성으로 귀결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총체성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목적론적인 질서가 부여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달리 말해서 아까 얘기한 이상적 자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질서가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도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쭉 이어져서 이상적 자 혹은 매스컴이 만들어낸, 매스컴이 더 강화하고 가속화한 그런 이상적자를 표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들에게 야 즐겨, 야 즐기면 살아야지, 야 인생 짧은 거야, 그런 거 있죠. 그 욜로족, 욜로족. 야 욜로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막 다양성이죠. 야 너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화끈하게 즐기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끊임없이 강요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대타자의 목적론적인 질서가 부여된 삶일 수도 있어요. 다양성을 즐겨라, 다양성을 추구하라라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자본주의와 결탁된 삶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뭘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미와 가치가 충만한, 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야 가치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아까 이효리가 얘기한 것처럼 야 너 훌륭한 사람 돼야지. 이효리가 얘기한 건 아니지, 이경규가 얘기한 거죠. 훌륭한 사람 돼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뭐 훌륭한 사람 돼.
무훌륭한 사람인데 그냥 살면 되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어. 무훌륭한 사람인데 그것도 강요야. 무훌륭한 사람이라 이상적 자아, 목적론적인 질서 그런 잣대 강요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그런 목적론적 삶에 대해서 강박을 심어줘요. 부채를 심어준단 말이야. 부담감을. 근데 자본주의의 초자는 뭐 초자라고 하면 굉장히 야 놀지 마. 그냥 쭈그리고 살아야지 이러는 것만 얘기할 것 같은데 지잭이 해석한 자본주의 초자는 전혀 달라요. 이런 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요. 야 혼내는 거긴 한데요. 야 즐겨야지. 즐기는 것도 어떻게 즐기냐? 야 의미 있는 삶을 보내면서 즐겨야지. 야, 즐기지 못했다? 야 즐기는 것도 못하냐? 어? 은연중에라 죄의식을 느끼도록 만들어.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거든요.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의미도 없는 삶 따위는 야 그게 무슨 삶이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성에 포착되지 않는 돈이 되지 않거나 의미가 되지 않거나 가치롭지 않다고 여겨지는 적어도 사회에서 여겨지는 가치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 그런 건 삶도 아니거든?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야.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강박을 심어주고 부채를 심어주고 삶도 아니라고 존재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우 저는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예시를 좀 얘기하자면은 막 쉬는 날이야. 지금은 좀 요즘엔 그런 별로 좀 덜 그런데 야, 쉬는 날이야. 야 간만에 쉬는 날이야. 야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혹은 공부하다가 야 쉬는 날에 의미 있게 보내야지. 야 넷플릭스에서 막 보려고 하는데 아 이건 작품성이 떨어지고 아 이건 좀 아 이거 좀 막 보고 싶긴 한데 아 쉬는 날에 이런 거 봤다고 하기엔 좀 의미 있는 거 봐야지. 야 재미있는 거 좀 그럴듯한 재미있는 거 봐야지. 막 그냥 좀 편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강박에 좀 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넷플릭스를 볼 때 굉장히 작품 고민 막 계속 하다가 시간 다 지나고 그러다가 작품다운 작품은 보지 않고 쇼츠에 빠지다가 시간 다 가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작품 몇 개를 더 봤을 텐데 뭐 작품 안 봐도 그냥 쉬어도 되고 그냥 늘어지게 쉬어도 되는데 뭔가 의미 있게 놀아야지. 야 이런 날은 뭐 야 퇴사해서 몇 달 쉬어? 야 왜 가만히 집에만 있어? 야 여행 가야지. 그런 경우들 안 가면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안 가면 나 자신한테 죄 지은 것 같고 이상한 사람 같고 이런 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읽었고 작년에도 제가 일 때문에 다시 읽어본 일이 있었는데 모모라는 소설이 있죠. 시간에 대해서 혹은 내 삶에 대한 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시 좀 읽어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푸지 씨는 제대로 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막연히 화려한 그림들이 가득 실린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것, 무언가 중요한 것, 무언가 화려한 것을 생각했을 뿐이었다. 야, 이게 제대로 된, 이게 진짜 찐 인생이지. 이게 제대로 된 좋은 인생이지. 야, 화려한 그림들이 있고. 이게 있어야 진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을,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푸지스도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죠. 막연히. 아무도 몰라. 이게 어떤 게 제대로 된 인생인지. 그래서 이 푸지한테 회색 신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선생님, 시간을 어떻게 아끼셔야 하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 이런 삶, 제대로 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려면은, 어? 강박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즐겨야 돼요. 예컨대 일을 더 빨리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 모두 생략하세요. 지금까지 손님 한 명당 30분이 걸렸다면 이제 15분으로 줄이세요. 시간 낭비를 가져온 잡담은 피하세요. 나이 드신 어머니, 양로원, 혹은 뭐 치매, 뭐 보호센터 그런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세요. 가장 좋은 거는 아직 양로원에 보내지 않았구나. 어머니는 좋지만 값이 싼 양로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돌볼 필요가 없으니까 고스란히 1시간을 아낄 수 있죠. 아무짝으로 쓸데없는 앵무새, 우리로 치면 뭐 반려동물, 강아지 내다 버려요. 아니 파양시키거나 해요. 다리아 양? 뭐 연애? 아 그거 꼭 해야 돼? 아 2주에 한 번만 찾아가세요. 15분간 저녁 명상? 집어치워. 뭔 멈춰라 생각하라야. 그리고 또 일요일 저녁 이런 모임? 정신분석 모임이 뭐야? 그냥 집어치워요. 그게 뭔 삶에 중요하다고, 무엇보다 노래를 하고 책을 읽고 소위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충고하는데 말이요. 잘 맞는 커다란 시계를 하나 이발소에 걸어 놓으세요. 견습생이 일을 잘 하고 있나 감시할 수 있게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인생이 도대체 뭔데? 여전히 의문이에요. 야, 제대로 된 인생 살아야지라고 누군가 하면은 제가 그래서 반문을 해, 그러면. 야, 뭔데? 그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작 그게 뭔지조차 제대로 몰라요. 애당초 그런 게 존재는 하는지도 모르겠어. 응.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야, 제대로 된 인생에서 벗어나는 거고 탈수라는 거니까 현실에 좀 살아 라고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제대로 된 인생이 뭔데? 여기서 다시 좀 짚고 넘어가자면 저번 시즌 프로이트 패러다임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동서고급 막론할 것 없이 동서고급 막론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태초에 낙원이 있었어. 굉장히 안락하고 평안하고 완벽했던 시절에 있었어. 이게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생이라고. 혹은 이데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이데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거 동서고금 막론하고, 뭐 요순 시대처럼 평안한 시대가 있었어. 혹은 어린 시절. 평안하게 뭐에 평안해? 어린 시절에도 뭐 고민 많았어요. 어떻게 고민 많았다기보다는 뭐 고민 많았죠. 고민도 많고 떡볶이 하나라도 뺏어 먹으려고 더 뺏어 먹으려고 했던 여기도 초등학교 선생님 계시는데 잘 아실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그 천사가 아닌지 천사라는 게 얼마나 그 잘못 붙여진 타이틀인지 알 건데 그런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붙여져 있는 그런 시절이라 여겨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실낙원 된 거죠. 야, 우리가 뭔 죄를 저질러서 혹은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통과하고 어른이 되고 야 이제 요순시대가 지나면서 야 이제 에덴 동산에 죄를 저질러 가지고 쫓겨났어. 혹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낙원은 없어졌어. 억압이 되면서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그 낙원을 찾아서 떠나야 돼. 복낙원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낙원을 찾아서 떠나야 돼. 이런 서사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동서고금 막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러한 순수함이라는 게 과연 존재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뭐 존재했는지 말한지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순수함에 집착하는 삶이야말로 순수함이라는 게 있다면 순수함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우리 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라는 에일리언을 받아들이는 게 분열되어 있는 우리 자체가 분열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애초에 불순물적인 카오스인 상태로 존재해왔고 존재해 온 상태고 존재할 예정이라는 거. 우리는 언제나 늘 카오스를 품고 있는 코스모스라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일관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코스모스라는 질서를 토대로 카오스를 은폐하고 있었던 존재가 아닌가? 에일리언을 은폐하고 있었던 존재가 아닌가? 억압하고 있던 존재가 아닌가? 마치 이게 없는 것처럼 제거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던 거 아닌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인생이니까 인생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현실을 살아야 된다. 야, 우리 복락원을 해야 된다. 야, 낙원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정작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조차 상징적 질서의 비일관성. 이거 쉽게 얘기하죠. 아까 얘기한 그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분열된, 우린 일관된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일리언을 품고 있는, 증상이라는 에일리언을 품고 있는 분열됐기 때문에 비일관적인 존재인데, 그런 비일관성을 감추려고 하는 근본적이고 구성적인 원초적인 거짓말이에요. 우리 존재는. 환상적 구성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눌 수 없는 자녀라는 책에서 제가 지적의 말을 제가 옮겨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한병철의 저서는 타자의 추방에서 옮겨온 거고,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들은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끝내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상만 바라보며 아등바등 살다가 죽음 또한 급하게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죠. 대부분의 인생이 그래요.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너나 우리 할 것이 다 그런 삶을 또 살고 있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애당초 낙원과 같은 제대로 된 인생 따위는 그 어디에도 없지 않았나? 애당초 인생에 정해진 노선 따위는 없지 않았나? 애당초 우리들의 시간은 이음매가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그 햄릿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셰익스피어의 The time is out of joint. 우리들은 이미 그냥 원래 탈선되고 어긋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어.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게, 멈추고 생각해 보자는 게 락강의 정신분석학이자 철학이에요. 철학이란 락강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적금 적어도 한 달에 몇십씩 부어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아끼고, 하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아가 좋은 삶이죠. 어떤 면에서 알뜰살뜰하게 성실히 살아서 이쁘게 결혼도 하고 나이 먹어서는 마음 놓고 사는 그런 거, 이상적인 삶. 제 친구가 옛날에 나눈 대화예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냐. 근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대요, 이 친구는. 누가 그랬을까? 나도 내가 이런 생각하게 될 줄 몰랐지. 직장 다니며 살다 보니 마주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이상적인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삶이더라고. 근데 그런 그렇게 가정된 현실이 오히려 더 환상이나 허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 이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한테든 이런 삶이 다 보편적으로 맞는 옷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식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식의 삶이 이 사람한테 더 적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결혼할 필요도 없고요. 꼭 적금 안 하고 지금에 좀 더 집중하는 삶이 좋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적금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게. 특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성이죠. 아까 말한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융 분석 심리학에서 좀, 다 그런 융 분석 심리학을 좀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상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의 개성, 진정성, 그런 어떤 상업성과 엮여질 수도 있는, 편입될 수 있는 여지가 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자신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근데 그런 걸 좀, 그런 것과 좀 대비되는, 개성과 대비되는 그런 특이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과연 맞는가, 이런 게 모두에게 맞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좀 말이 길어졌는데, 10시 9분인데 10시보다 좀 길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이 장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고, 저번 아까 1시간 전쯤에 그 질의응답 때 절분법, 뭐 그 변동성 시간 세션, 자유현상, 어떤 증상이라는 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런 특이성을 어떻게, 증상이란 특이성을 어떻게 잘 품고 그것과 친해져서 내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함께, 트러블과 함께 살기라는 도나 해러웨이라는 철학자의 책이 있거든요. 책 제목이 있거든요. 어떻게 트러블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럼 명랑하게 존재할 수 있는가? 내가 별거 아니라도, 의미론적으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존재만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긍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기. 네. 그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자세하게 다뤄야 좀 더 깊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다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거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 그 마지막에 했던 앞부분 강의를 못 들어가지고, 네네네. 그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좀, 그 어떤 식으로 그 트러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으로 바라보는 거라든지, 그런 좀 반복적인 방법들을 조금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트러블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음, 방법. 근데,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트러블, 아까 말한, 트러블과 함께 하기인가 봐요. 네, 맞아요. 제가 잘 기억을, 트러블과 함께 하기예요. 근데 뭐 사실 staying with trouble이어서 뭐 트러블과 함께 뭐 있기, 뭐 함께 살아가기여도 뭐 사실 뭐 나쁘진 않지만 아무튼 구격보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특이성이라는 문제가 가진 특성처럼 뭐 이걸 이렇게 해라 저걸 저렇게 해라라고 뭐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제가 뭐 한 가지 최근에 좀 포스팅한 블로그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카프카의 가장의 근심이라는 소설하고 엮어서 보기에도 좋은 소설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이승우 소설가의 소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가장의 근심의 주석과도 같은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어, 존재론적 명랑. 그게 뭐냐면은 집에서 어느 순간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 봅시다. 카프카는 자기의 작품한 곳에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썼다. 가자의 근심이란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옳은 말이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대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내 에일리언이에요. 내 안에 분열된 증상이라는 에일리언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존재인 거죠. 내 몸, 내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이 서술자가, 화자가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집에서 무언가 들리는 소리를 어, 겪는 거예요. 자꾸 뭔가 들린대. 뭔가, 뭔가 기운이 느껴진대. 뭔가 들린다기보다도 들리는 것도 있지만 뭔가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지고 귀신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오빠는 여기에 대해서 야, 그거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가장 역할을 해온 오빠라는 그런 가장의 위치에서 동생의 체험을 야, 너는 결핍이 있어서 그렇고 그거 어떤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이 있고 그거가 증상으로 발현된 거야. 헛개비야. 환각이야. 라고 뭔가 헛개비를 그녀의 관심의 대상에 지우는 일을 한 거죠. 야, 너가 보고 있는 건 환상이고 망상이고 막 병리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뭐 이게 나쁘지 않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설의 은유적인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진단하듯이 동생의 삶을 치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치료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방향과 가치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얘는, 오빠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프레임, 이양 대립구도를 은연중에 강화하고, 그래, 동생에 대해서 근심 어린, 그러나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야, 친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야, 나는 너가 문제라는 거 알고 있는, 혹은 안다고 가정된 주체야. 난 너보다 우월한 주체고, 너의 고통은 병리적인 거야. 라고 환원하려는 온화한 폭력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뭐 락강도 그렇고 혹은 푸코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런 반정신의 안티 사이키아트리가 비판해 온 그런 바와 같이 이런 타자의 체험을 광인의 체험을 관리 가능한 병리적 증상으로 환원해서 은밀히 사회적 배제에 기여하는 그런 부작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건 권력 구조가 좀 드러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여동생 뭐 느낀 거냐? 무언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 정동을 느낀 건데 이거 다 넘어가서 그녀는 처음에 겁도 나고 무서웠는데 차차로 그런 일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동생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었노라고. 요새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심하지도 않고 좋다고. 어떨 때는 일부러 그 사람이 기다려지기도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곁에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지면 내가 먼저 말도 걸고 그래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다기보단 뜻밖의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는 누이에게 놀라서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명랑하게 말했다.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어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려와는 상관없이 적어도 그녀에게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눈에 신경증자죠. 신경증자. 근데 이런 신경증자의 눈에는 억압된 신경증자의 눈에는 이 질서를 받아들인 아주 순종적으로 받아들인 이 신경증자인 나의 눈에는 이런 정신증자 구조가 다른 거야. 얘는 그 실제가 완전 돌출된 거예요. 그냥 나 너무 생생해. 명백히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을 여겨졌고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깊이 신경증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얼마나 깊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얼마나 절실하게 사람과의 소통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의심할 수 없는 증표로 받아들였는데 락강 같은 사람은 이거 문제라고 해석 안 해요. 이거는 그냥 보면은 야 존재론적으로 명랑함을 가지고 있구나. 존재론적 명랑함을 띠고 있구나. 얘는 불안을 지우는 게 아니야. 이게 달리 말 증상을 지우는 낙관이 아니라 불안을 포함한 평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의 수수께끼가 해명돼서가 아니라 해명되지 않은 채로 트러블과 함께하기에 익숙해지면서 평정에 이르게 된 여동생의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경증자 입장에서 저거 그냥 치료되어야 될 거 아니야? 환각은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락강은 그냥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요.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한테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물론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는데요. 이 약을 먹어야 될 때가 대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산다면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게 뭐가 그러니까 보면은 왜 그런가 인식론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의 존재론이 앞선 모습이죠. 그냥 명랑하게 살아가는 거야. 뭐가 문제인데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뭔데? 여기서 내가 가지고 겪게 되는 문제가 뭔데? 이를 임상적 표현으로 바꾸면 여동생 증상 없앤 데 성공한 게 아니라 증상과 함께 더불어 존재한 태도를 터득했다고 할 수 있겠거든요. 이게 생돔이라는 개념이에요. 락강의 세미나 23회에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재식 교수의 논문 제목처럼 균열과 불안정함을 품은 채 그것과 함께 살아내는 충분히 좋은 해결과 같은 변증법적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런 트러블과 함께 하기를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한다면 부단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뭐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보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꾸준히 자기 성찰을 하고 알아차림하고 명상을 하거나 정신분석을 받으면 아웃소싱을 해서 정신분석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그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필요하죠. 뭐 육체적인 작업도 필요하고 달리기를 통해서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서 달리기도 달리기도 좀 굉장히 꾸준한 성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기를 쓰거나 뭐가 도움이 되는지는 각자마다 달라요. 다만 그런 성찰을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 다만 진정한 자기가 되어야 된다라거나 야, 이거는 이렇게는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더 이상적인 무언가를 가정해 두고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더 정상적인 삶 아니야? 라는 생각을 꼭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반성을 하기. 그게 이런 트러블과 함께 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과연 그런 남들이 말한 그런 이상적 삶이라는 게 나한테 맞는 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보통은 좀 맞을 수도 있어요. 대체로 그런 식의 삶을 많이들 살고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나는 안 맞을 수 있거든. 그 안 맞는 옷을 나도 꼭 입어야 되나? 그런 반성을 나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정신분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이제 도움이 명상 아까 말했던 그 몰라 명상 같은 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계파랑 할 때도 얘기했던 그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나 자신을 비우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고 긍정하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걸 계속하게 되면. 몰라. 난 내가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몇 시인지도 모르지만 난 그냥 이렇게 존재해. 그렇게 존재해 있는 나를 사랑해. 그런 트러블이 있지만 갑자기 막 잡생각이 떠올라. 잡생각이 떠오르는 나지만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그런 나라도 사랑해. 그런 나라도 인정해. 긍정해. 라고 하는 게 트러블과 함께하기 너무 나이브하게 헤러웨이를 제가 축약적으로 거칠게 좀 듣기 좋게 해석한 것도 좀 있는데 그런 비슷한 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이게 난데. 응. 어쩔 건데. 응. 이게 나야.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특이성과 관련된 질문은 맞춤형으로 보편적인 답변을 제가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음, 음, 좀 제가 답변에 대한 제 좀 생각을 얘기해보고 싶은데, 네. 오히려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뭔가 제시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고, 또 제가 추구하는 어떤 제가 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서 좀 오히려 이런 삶이 더 훨씬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는, 지향하는 삶과 좀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이. 그래서 되게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음, 그 앞전에 말씀해줬던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잘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더 좀 그런데 그 블로그 내용들이 되게 신선하면서 그냥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경증 이렇게 뭔가 표현하지 않고 뭐 그게 뭐 어때서 약간 이런 게 훨씬 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너무 오히려 이런 삶을 좀 더 저는 지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음, 어, 네, 그래서 좀, 뭐랄까, 네, 되게 내용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내용, 이상적인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오히려 요즘엔 회의적으로 많이 보는 편이어서, 이런 개념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So what? 어쩔 건데. 예. 그런 태도가 저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전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태도가 좀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면은 제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한다면 뭔가 시정하고 교정하고 좀 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남들한테 많이 피해가 된다면. 근데 뭐 문제될 게 있어? 없어? 해도 되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환각 보여? 제 친구 환각 보이는 친구 좀 있건 많거든요. 아, 엄청 많지 않지. 서너 명 되거든요. 그게 뭐 너한테 문제가 돼? 뭐 큰 문제는 없던데? 그냥 그러고 살아.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예요. 모두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좀 그게 문제거리로 바라보면 한없이 문제거리가 되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또 한없이 문제가 아닌 걸로 되거든요. 어. 법륜 스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하세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법륜 스님 그 비디오 영상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 동생은 별 문제 없어요. 그 오빠라거나 그 남편 된 입장에서 신경증자 입장에서 기존 질서를 너무 순종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 환각이나 망상 보이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그거 가지고 물론 삶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여차저차 이런 좀 과정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거하고 뭔가 친해졌어? 그럼 그렇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불편함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친해지면서 형성된 창의성이라거나 뭔가 즐거움, 뭐 설렘, 뭐 야 얘가 좀 말 걸어줬으면 좋겠다. 재밌죠, 재밌잖아요. 음. 물론 저 같은 신경증자는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락강 같은 사람은 락강 정신분석 학자는 거기에 좀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구조가 다를 뿐이다. 난 신경증자고 쟤는 정신증자고 보는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당연히 뭔가 약간의 고통이나 우울은 신경증자에게는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증자에게도 약간의 뭐 망상이나 환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고통도 있겠지만 그거 뭐 감수하면 되는 거다. 그 오히려 중요한 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문제 아니야? 여기를 잘 케어하거나 그거 보고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냥 막 치부해 버린다거나 너네 정신증자들이 난 먼저 문제 제기 한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가 문제가 있다고도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냥 환각 망상만 본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낙인 찍어버린 너네들이 문제 아니야? 그런 얘기하는 게 락강이에요. 어.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네. 이 소설 재밌어요. 한번 좀 되게 짧아요. 한 30페이지 되나? 한번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봐서 읽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카프카를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한번 그 카프카와 비교하면서 읽어보셔도